오늘은 혼인날 밤 파혼당한 신부가 신랑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느 양반 댁의 혼인날 저녁이었습니다. 황당한 표정을 한 신랑이 갑자기 신방에서 뛰쳐나오더니 상객에게 뛰어갔습니다. 숙부님, 신부와 방에 있는데 복면을 쓴 어떤 괴한이 문을 박차고 쳐들어와서는 내가 기어이 나와 사귀었던 정을 배반하는구나.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죽일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남이다.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더니 신부의 치마를 찢고는 반쪽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혼인 전에 따로 정을 준 사람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사당의 제사를 받들 수는 없사오니 혼인을 파하고 이 집에서 떠나가기를 청합니다. 상객으로 따라갔던 숙부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어찌할 수 없구나. 하고 조카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숙부는 경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크게 한탄하고는 마침내 신부집과 절교하였습니다. 신랑의 숙부 김씨는 본관이 안동이었는데 향교에서 책임자인 전교 소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물려받은 재물이 넉넉하였고 효성스럽고 우애를 돈독히 행하였으며 또 문장을 잘하여 진사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뿐인 형이 일찍 죽자 형의 아들을 데려다 기르며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형의 재산을 증식하여 따로 그 돈을 저축해 두었는데 장차 조카가 장성하기를 기다렸다가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카의 혼행길에 상객으로 따라가서 예식을 거행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신부는 본래 법도 있는 집안의 여식이라 별당 밖으로 나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괴한이 도대체 누군지 무슨 까닭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신부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부모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이미 폐인이니 혼인을 할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가문과도 무관한 처지입니다. 돈 3,000꿰미를 얻어서 집을 나가서 조용히 살고자 하니 버린 셈치고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딸의 처지를 가엾게 여긴 부모가 허락하고 돈을 내주었습니다. 찢어진 치마를 챙긴 신부는 어릴 때부터 데리고 있던 계집종만을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간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신랑과 신랑의 숙부인 김생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적당한 집을 물색해서 세를 얻은 여인은 과부 행세하면서 술집을 열어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특이한 것은 손님이 와도 주인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무인 술집, 당시의 표현으로는 내외 술집을 연 것입니다. 내외 술집은 술맛이 좋고 안주도 고급인데다가 값도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주문을 받거나 술과 안주를 내놓는 최소한의 술 시중은 계집종이 맡았는데 몸가짐이 엄격했습니다. 미인이었지만 단정하고 예의가 바른 편이라 손님들이 술기운을 빌어 감히 희롱하지 못하였습니다. 쾌히 외상술을 주면서도 외상값 독촉을 심하게 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도 돈 대신 헌옷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문이 점차 나면서 싸고 맛있는 술과 안주를 찾아 마을의 남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남다른 운치가 있어 특히 원근의 선비들이 좋아했는데 김생과 김생의 조카도 가끔 다녀갔습니다. 단골로 다니는 사람 중에는 여주인의 얼굴을 한번 봤으면 하는 이가 적지 않아서 가끔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내외 술집의 여주인이 얼굴을 보여주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어떤 손님이 찢어진 비단치마 반쪽을 가지고 와서는 외상 술값을 갚았습니다. 여주인이 그 찢어진 치마를 받아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치마와 맞춰보니 꼭 들어맞았습니다. 찢어진 치마는 김생집에 노복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여주인은 잃었던 치마 반쪽을 찾은 뒤 날을 정하여 마을의 사대부들을 모두 초청했습니다.
계집종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초대장을 주며 말했습니다. 저의 집주인은 비난한 선비의 여식이자 일찍 남편이 죽은 청산과부입니다. 생계를 위하여 이곳에 와서 우거한 것이 3년이 되었으니 마을 어른들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10분의 1의 이득을 좇아서 이제는 다행히 여유가 있게 되었는데 이는 모두 다 어른들 덕택입니다. 장차 고향에 돌아가 여생을 보내고자 하므로 약간의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모월 여러 어른을 모셔서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날은 여주인이 직접 나서서 여러 어른의 은혜에 감사를 표한다고 하시네요. 마을의 양반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매우 즐거워하며 좋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술집 주인인 청산과부의 얼굴을 볼 기대에 마음이 살짝 들떠기도 하였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마당에 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김생과 조카도 또한 와 있었습니다. 한 차례 순배가 끝났을 때 계집종이 말하였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여주인께서 나오십니다. 조금 뒤에 성장한 여주인이 천천히 걸어서 나오니 그 미모에 놀라 사람들이 얼굴빛을 바꾸었습니다. 계집종이 자리를 펴니 여인이 앞에 와서 머리를 숙여 절하며 말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는 한이 하나 있습니다. 비옵건대 어른들께서는 제 말을 듣고 원통한 이를 다스려 주십시오. 깜짝 놀란 손님들이 새삼스레 서로 돌아보는데 여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시는 김진사님 조카의 처입니다. 결혼하던 첫날 밤 어떤 괴한이 들이닥쳐서는 저와 정을 통했다고 주장하며 치마 반쪽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귀중처녀가 정조를 의심받았으니 비록 제가 죽는다고 하여도 수치는 여전히 남을 것이라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벌어진 일은 저의 집에서는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저의 성을 고치고 정체를 숨긴 다음에 이 마을에 이르러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기를 3년, 얼마 전에 과거에 잃었던 치마 반쪽을 가지고 와서 외상 술값을 갚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여종이 치마 반쪽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여주인이 품 안에서 찢어진 비단 치마 반쪽을 꺼내서는 여종이 가지고 온 치마와 하나로 맞추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뒤집었었던 오명이 씻겼으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말을 마치고 들어가니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얼굴빛이 달라졌으며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김생이 급히 조카를 불러 말하였습니다. 가보아라. 저 사람이 죽으려 할 것이다. 급히 달려가 보니 과연 대들보에 목을 메고 자진하려는 중이었습니다. 김생의 조카가 급히 구하여 살려냈습니다. 다음 날 김생이 그 종을 잡아다가 신문하니 종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일은 안방마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주인 어른께 세 아들이 있는데도 세상을 떠신 시숙의 아들을 더 사랑하였고 시숙이 맡기신 제사는 날로 늘어나는데 집의 제사는 그렇지 못하니 집에서 관리하는 시숙의 재산이 조카에게 가는데 반하여 세 아들은 별로 유산을 받지 못해 가난하게 살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혼인을 방해하여 성사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김생은 이에 다른 죄를 핑계하여 그 종을 멀리 쫓아내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신부를 맞아 집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혼인의 예를 맺게 하고는 형님의 유산을 모두 물려주었습니다. 또 늙었다는 이유로 집안일은 세 아들에게 맡기고 후원에 따로 별당을 짓고 아내와 단둘이서 거처하며 여러 아들에게는 아침에 한 번만 문안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아내가 몸소 밥을 짓고 그릇을 씻으며 남편이 청소를 전담하니 내외의 정이 매우 두터웠습니다. 어느 날 밤 바람이 크게 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개를 뒤척이며 김생이 잠들지 못하였는데 아내는 깊은 잠에 잠겨 있고 사방은 고요하였습니다. 김생이 몰래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잠시 서서 두 손을 모으고는 바람 방향을 따라 불을 지른 다음 뒷간에 갔습니다. 이미 죽었을 것으로 생각될 즈음에 큰 소리로 불이야하고 외치니 여러 아들이 달려왔으나 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슬피곡하고 상을 마친 뒤 김생은 여러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까닭에 내가 죽게 하였다. 아내를 죽인 자가 어찌 사람 노릇을 하겠느냐. 장차 중이 되어서 아내의 명복을 빌겠다. 중은 속세 사람이 아니니 인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들 어머니도 내가 죽였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게 있어서랴. 그러니 오늘부터 세상의 인연을 끊자. 그러고는 금강산에 들어가 머리를 깎으니 이때 김생의 나이 50여 세였습니다. 김생은 왼쪽 손가락이 6개여서 사람들이 그를 육지대사라고 불렀습니다. 대사는 본래 성리학 공부를 한 유가의 선비였으므로 불교의 언행을 숭상하지 않았습니다. 산에 다니러 온 사람들과 말할 때면 정자나 주자의 가르침에 따라 충효로서 대화하고 권면하였습니다. 누가 불교의 경전에 관해서 물으면 선비는 마땅히 경서의 교훈을 존중해야 할 것인데 어찌 경서 밖에서 진리를 찾는단 말이요? 라고 할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제22대 국왕 정조 말년에 대사는 104살로서 호남의 산사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 뵙고는 현세불이라 일컬었습니다. 어느 때 관찰사가 대사가 풍수에 박다는 말을 듣고 만나볼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촌집의 아들로서 잠옷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이가 있어서 대사에게 글을 배웠는데 얼마 뒤에 나라님에게 요사스러운 말을 했다는 죄로 관아에 잡혀갔습니다. 대사에게 글을 배운다는 말을 들은 관찰사가 이를 핑계로 대사를 잡아들이라 명령했습니다. 관찰사가 포졸에게 명령했습니다. 늙은 사람이니 너무 심하게 때리지는 마라. 대사가 다가가자 곤장을 치려던 포졸이 갑자기 바들바들 떨더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대사가 관찰사를 보더니 일갈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가지고 관아에서 잡아가고 그 말을 핑계로 나를 욕보이려고 하다니 그러고도 내가 관찰사냐? 이에 어른들이 말하길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고 하였다. 내 말을 명심하고 제발 목민관다운 면모를 보여서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부양하는데 열중하도록 하여라. 말이 끝나자 호련 아이를 앞세우고 사라졌는데 어디로 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육지대사가 곤장 맞을 것을 걱정하면서 관아 대문 앞에 초조하게 서 있던 백성들이 대사가 사라진 것을 알고는 다행하고도 고맙게 여겨 환호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